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모순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최근 세상은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비록 지난달 기록했던 7,000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에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6,600선이라는 강력한 지지선 위에서 역사적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인공지능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실물 경제에 깊숙한 지표들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파산 건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6년 들어서도 상업용 챕터 11 파산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 이상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역사적 고점인데 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K자형 경제의 잔혹한 양극화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위태로운 불균형의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가장 실전적이고 객관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S&P 500 지수의 구조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이 지수가 6,6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즉, 덩치가 큰 몇몇 초거대 기업들이 오르면 나머지 수백 개의 기업이 비명을 질러도 지수는 상승하거나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의 집중도는 인류 금융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을 넘어선 AI 독점 기업들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지수 수익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제로 금리 시절에 이미 장기 고정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두었습니다. 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어도 이들은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금고에 쌓아둔 현금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며 돈을 버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밖의 세상, 즉 중소기업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나 S&P 500의 하위 400개 기업들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거대한 하중 아래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내에서도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수는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들의 동무대일 뿐, 무대 뒤에서 소리 없이 퇴장당하고 있는 수많은 조연들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인덱스의 착시이며 2026년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위험한 눈 가리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기업 파산이 유독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부채의 재조정 주기에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인 올해까지는 과거 2020년과 2021년 제로 금리 시절에 빌렸던 막대한 기업 부채들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부채의 만기벽이 가동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K자형 양극화의 잔혹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K자의 상단에 위치한 픽테크와 우량 기업들은 재용자가 필요 없을 만큼 현금이 넘쳐납니다. 설령 빌린다 해도 그들의 신용도는 여전히 최상급입니다. 반면 하단에 위치한 전통적인 제조, 소매 유통, 영세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금리의 격차입니다. 2%대의 금리로 빌려 사업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78% 이상의 고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순식간에 3배 이상 뛰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미국의 상업용 챕터 11 파산 신청 건수는 2025년 동기 대비 63% 폭증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챕터 11 서브 챕터 5 신청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소비 지표는 겉보기에 견조해 보이지만 그 소비의 주체 역시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입은 K자의 상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산의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현재 위기의 중심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섹터는 단연 상업용 부동산과 중소형 소매 유통업입니다. 미국 대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0%대를 상회하며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정착과 AI를 통한 인력 효율화로 사무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붕괴했습니다. 문제는 이 빌딩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수많은 지역 은행들과 부동산 투자 신탁들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가용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양극화되었습니다. 명품이나 필수 소비재 시장은 견고하지만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중저가 브랜드와 소매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대형 유통체인들의 폐점 소식은 2026년 들어 기업 파산이라는 최종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세혈관인 중소산업, 생태계가 고금리라는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수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는 뉴스는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빌딩 숲 뒤에서 거대한 자본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연준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조하다고 주장합니다. 4%대 초반의 실업률은 역사적 평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 수치 뒤에는 아주 위험한 질적 하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2026년 고용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보면 고임금 화이트 칼라의 전일제 일자리는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저임금 서비스직이나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투잡 형태의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채우며 전체 고용 숫자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을 명분으로 고연봉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파산 위기 속에서 신규 채용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해고를 주저하는 동시에 채용도 하지 않는 고용 동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환경이며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통을 강요합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가 좋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소비 여력이 상층부로 쏠리는 K자형 고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 지표라는 화려한 커튼 뒤에서 실물 경제의 가계소득은 이미 신용 경색의 압박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파산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신용 경색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경직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내줄 때 생존 가능성보다 담보의 환금성과 현금 보유량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이미 돈이 많은 기업에게는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려 안달이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재용자가 절실한 업체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살인적인 가상금리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연 15%가 넘는 고금리의 사채성 자금인 프라이빗 크레디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파산은 잠시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미래에 더 큰 부채 폭탄을 키우는 꼴입니다.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지면 이는 곧 상업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대출을 조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지수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은 대형 은행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일지 모르나 실물 경제의 혈액인 신용이 도는 통로는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주가가 오르지만 속으로는 자본의 흐름이 막히는 금융의 동맥경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K자형 경제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기업이 체력을 검증하는 질적 분석의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매출 성장률은 2번째 문제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제로 금고에 현금이 쌓이고 있는가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비용을 뺀 잉여 현금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만이 재용자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 둘째,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몇 배나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이 배율이 3배 미만인 기업은 고금리 환경이 조금만 더 길어져도 언제든 파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좀비 기업 후보군입니다. 셋째, 부채의 만기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당장 1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저금리 시절에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 금리로 자본을 조달해둔 기업은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남들이 쓰러질 때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는 강력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등주에 현혹될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금 흐름이라는 잣대로 쓰레기 속에서 진주를 골라내야 하는 생존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과 신용위기라는 얼음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첫째, 주식 포트폴리오는 철저히 K자의 상단에 위치한 해자가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독점적 기술 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지수의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진짜 엔진에 올라타십시오. 둘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10% 이상은 국가의 신용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독립된 중립 자산에 할당하십시오. 비트코인이나 금은 정부가 빚을 덮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그 가치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번 기업 파산, 급증 사태 속에서도 시스템 밖에 대한 자산으로서 그 희소성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파산율이 급증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우량한 자산들이 헐값에 시장에 나올 기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낙관하며 지수 고점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차갑게 현금을 확보하고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승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지수가 역사적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실물 경제의 파산이 급증하는 이 현상은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형적인 폭풍전야 모습입니다. K자의 위로 올라갈 자산과 아래로 추락할 자산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잔혹한 시기. 우리는 군중의 낙관론에 취해서도 그렇다고 막연한 공포에 마비되어서도 안 됩니다. 숫자의 이면을 읽는 차가운 이성과 우량한 자산을 선별해 내는 실전적인 안목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 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화려한 지수의 커튼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된 경제의 민낯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는 통찰이 요동치는 2026년 자본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낼 가장 단단하고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